그날 밤 바람은 유난히 차가웠어. 마치 세상의 모든 온기가 사라진 것처럼 살을 애는 추위였지. 하지만 그 추위보다 더 시린 것은 한 여인의 가슴 속에 뚫린 구멍이었을 거야. 자, 지금부터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교과서에 나오는 왕과 왕비의 이야기가 아니야.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도 끝내 살아남아 복수한 한 여자의 아주 길고 외로운 싸움에 관한 이야기란다. 상상해봐. 네가 18살 소녀라고.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왕비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하루아침에 노비가 되어 길거리로 내쫓겼어. 남편은 귀양을 갔고 아버지는 죽임을 당했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거나 혹은 불쌍해서 혀를 차. 그런데 너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바로 네 남편의 삼촌이야. 피를 나눈 가족이 가장 잔혹한 칼을 겨눈 거지. 나라면 글쎄 혀를 깨물고 죽거나 미쳐버렸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 그녀는 울음을 삼키고 이를 악물고 무려 64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텨냈어. 그녀의 이름은 송씨. 우리가 정순왕후라고 부르는 단종의 아내야. 자, 이제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자. 500년 전 한양, 동대문 밖으로 나가보자고. 이야기의 시작은 피비린내 나는 밤이 아니야. 오히려 너무나 고요해서 소름 끼치는 어느 가을날이었어. 1457년 10월, 강원도 영월의 깊은 산골짜기에서 17살 소년이 숨을 거뒀어. 그는 한때 조선의 왕이었어. 하지만 왕관은 벗겨졌고 골룡포는 찢어졌으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이별을 한 채 낯선 땅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했지. 그가 바로 단종이야. 그리고 그 소식이 한양에 닿았을 때 동대문 밖 숭인동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마루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어. 18살, 꽃다운 나이지.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으며 깔깔거릴 나이야.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하나도 없었어. 그녀의 눈은 이미 수백 번은 운 것처럼 퉁퉁 부어 있었고 손은 거칠어져 있었지. 바람결에 들려오는 소문이 있었어. 영월로 간 노산군이 죽었다더라.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을 거야. 아니, 믿고 싶지 않았겠지. 그럴 리가 없어.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나보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녀는 부정했을 거야. 심장이 쿵쿵 뛰고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겠지. 하지만 곧이어 들려오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그녀의 희망을 산산조각냈어. 그 순간 그녀가 느꼈을 감정이 상상이 되니? 하늘이 무너진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해. 세상이 온통 캄캄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을 거야. 숨을 쉬고 있는데 숨이 막히고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그런 고통 말이야. 남편이 죽었는데 가서 시신을 안아볼 수도 없어. 장례를 치를 수도 없어. 왜냐하면 그녀는 죄인의 아내가 되었고 궁궐에서 쫓겨난 패비였으니까.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이제 관비, 즉 나라의 노비였어. 왕비에서 노비로. 이보다 더 처참한 추락이 있을까? 하지만 그녀의 비극은 단지 신분의 추락만이 아니었어. 그녀를 둘러싼 모든 세계가 그녀를 공격하고 있었거든. 자, 조금 더 과거로 가보자. 그녀가 궁에서 쫓겨나던 그날의 풍경을 그려봐. 세조, 그러니까 수양대군은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어. 그리고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려던 사육신 사건이 터지자 피해 숙청을 시작했지. 그 불똥은 당연히 단종의 아내인 정순황후에게도 튀었어. 궁궐문이 열리고 그녀는 쫓겨났어. 화려한 가마도 수많은 심녀들의 호의도 없었어. 그저 낡은 옷보따리 하나 달랑 들고 궁 밖으로 내쳐진 거야.
그때 그녀를 뒤를 따르던 시녀들이 울며 불며 매달렸지만 군졸들은 창자루로 그녀들을 밀쳐냈지. 나가라! 이제 이곳은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차가운 고함 소리가 등 뒤에 꽂혔어. 궁궐의 높은 담벼락이 그렇게 높아 보인 적은 없었을 거야. 어제까지만 해도 저 담장 안이 내 집이었는데 이제는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금지된 구역이 되어버린 거지. 그녀가 갈 곳이 있었을까? 친정? 아니, 갈 곳 따윈 없었어. 왜냐하면 세조가 그녀의 친정을 완전히 박살내버렸거든. 그녀의 아버지 송현수는 단종의 장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육신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처형당했어. 아버지의 목이 베이던 날 그녀는 피눈물을 흘렸을 거야. 아버님, 저 때문에, 못난 딸 때문에. 어머니와 형제들은 노비가 되어 뿔뿔이 흩어졌어.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될 운명에 처한 거지. 세조는 그녀에게서 왕비라는 호칭을 빼앗았어. 의덕왕대비라는 존귀한 이름은 사라지고 일개 군부인으로 강등됐다가 결국엔 노비 신세가 되었지. 세조가 내린 명령은 잔인하기 그지없었어. 송 씨는 노비다. 하지만 노비로서 부리지는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 노비인데 일은 시키지 말라니. 얼핏 들으면 자비를 베푼 것 같지? 아니야. 이건 더 잔인한 고문이었어. 너는 천한 노비 신분이지만 내가 특별히 봐줘서 일은 안 시키는 거야. 그러니 내 은혜에 감사하며 쥐 죽은 듯 살아라. 이런 모욕적인 메시지였던 거지. 차라리 일을 시켰다면 노동의 고통으로 슬픔을 잊기라도 했을 텐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숨만 쉬며 비참함이 곱씹을 하는 형벌과도 같았어. 그녀가 정착한 곳은 동대문 밖 숭인동 청룡사 근처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었어. 사람들은 그곳을 정업원이라고 불렀지. 말이 좋아 집이지 비바람을 겨우 피할 정도의 허름한 움막이었어. 지붕에서는 빗물이 샜고 벽 틈으로는 황소바람이 들어왔어. 겨울이면 방바닥이 얼음장 같아서 잠을 잘 수가 없었지. 그 좁고 어두운 방에 앉아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비단 이불을 덮고 자던 왕비가 이제는 거적을 덮고 추위에 떨어야 했어. 수라상을 받던 입으로 거친 보리밥조차 없어서 굶어야 했지. 배고픔은 자존심보다 더 날카롭게 그녀를 찔렀을 거야. 꼬르륵거리는 배를 움켜쥐고 그녀는 생각했겠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혀를 깨물면 이 고통도 끝날 텐데. 하지만 그녀는 죽을 수 없었어. 왜냐하면 남편이 단종이 살아있다고 믿었으니까. 영월로 떠나면서 그가 남긴 마지막 눈빛을 기억하고 있었으니까. 부인, 부디 살아있으시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제발 살아만 있어주시오. 청계천 영도교 위에서 나누었던 그 마지막 작별. 서로의 손을 놓지 못해 울부짖던 그 순간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살아야만 하는 지옥이 시작된 거야. 조정에서의 지원은 완전히 끊겼어. 굶어 죽으라는 뜻이지. 함께 쫓겨나온 시녀 몇 명이 동냥을 하러 다녔어. 왕비의 시녀였던 여자들이 밥동냥을 하러 다니는 꼴이라니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따가웠겠어. 저기 봐, 패비 송신의 시녀야. 찢찢, 한때는 천하를 호령하더니 꼴이 말이 아니네. 수근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또 쳤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었어. 정순왕후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 시녀들만 고생시킬 수는 없었으니까.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였어. 곱디 고운 왕비의 손으로 염색일을 시작한 거야. 낙산 바위 밑에 작은 샘물이 있었어. 그녀는 그곳에서 하루 종일 명주를 빨고 염색을 했어. 차가운 샘물에 손을 담그면 손가락이 끊어질 듯 시려왔지. 고운 피부는 트고 갈라져서 피가 맺혔어.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 여기서 아주 신기한 전설이 하나 생겨나. 그녀가 명주를 그 샘물에 담그면 이상하게도 물이 자주색으로 변했다는 거야. 자줏빛은 왕실을 상징하는 색이잖아. 하늘도 그녀가 왕비라는 걸 잊지 않았던 걸까?
아니면 그녀의 피눈물이 물에 섞여 그렇게 보였던 걸까? 사람들은 그 샘을 자지동천이라고 불렀어. 자주색 지초가 자라는 골짜기의 샘물이라는 뜻이지. 지금도 창신동에 가면 그 글씨가 새겨진 바위가 남아 있어. 그 바위를 쓰다듬으면 500년 전 그녀의 차가운 손길이 느껴지는 것만 같아. 그녀는 염색한 명주로 옷고름을 만들고 술을 놓아 시장에 내다 팔았어. 왕비가 만든 옷고름. 아이러니하지 않아? 백성들이 입는 옷에 왕비의 눈물과 한이 서린 옷고름이 달리는 거야. 그 옷고름을 단 사람들은 알았을까? 이 붉은색이 염료가 아니라 한 여인의 피눈물이라는 것을. 세조도 사람인지라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나 봐. 혹은 백성들의 시선이 두려웠던 걸까? 어느 날 세조가 신하를 보내 제안을 했어. 송씨에게 번듯한 기와집과 넉넉한 식량을 내리도록 하라. 군사들이 쌀가마니와 나무, 비단을 싣고 정업원 앞에 들이닥쳤지. 전하의 성은이시니 받으시오. 그때 정순왕후가 방문을 열고 나왔어. 그녀의 옷은 남루했지만 눈빛만은 서슬퍼런 칼날 같았어. 그녀는 그 물건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 그리고 차갑게 내뱉었지. 가져가라. 남편을 죽인 원수의 물건 따위는 필요 없다. 내 손으로 벌어먹고 살지언정 그자의 동정은 받지 않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 굶어 죽을지언정 자존심은 굽히지 않겠다는 서리발 같은 기계였지. 군사들은 그녀의 기세에 눌려 슬금슬금 물건을 챙겨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 그날 밤 그녀는 맹물로 배를 채우며 울었을지도 몰라.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 자신의 운명이 서러워서. 하지만 그녀는 세조에게 고개를 숙이는 순간 자신이 정말로 패배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어. 밥을 굶는 고통보다 원수에게 굴복하는 치욕이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거야. 마을 여자들은 그런 정순왕후를 보며 가슴을 쳤어. 아이고, 저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왕비 마마가 저리 고생을 하시니 천벌을 받을 거야, 이 세상이. 여인들은 몰래 주먹밥이며 나물이며 먹을 것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어. 담장 너머로 툭 던져주기도 하고 빨래터에서 슬쩍 건네주기도 했지. 하지만 이것도 조정에 발각되고 말았어. 세조는 이마저도 금지시켰어. 죄인에게 사사로이 물건을 건네는 자는 엄벌에 처하겠다. 정말 지독하지. 말려 죽이겠다는 신보나 다름없었어. 하지만 여자들의 연대는 칼보다 강했어. 조정에서 감시를 강화하자 마을 여자들은 꾀를 냈어. 정순왕후의 집 근처에 아예 시장을 열어버린 거야. 그런데 아주 특별한 시장이었어. 여기는 여자들만 들어올 수 있어. 남정네들은 얼씬도 하지 마. 이른바 금남의 구역을 만든 거지. 남자들이 못 들어오니 감시하는 군졸들도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었어. 그 틈을 타서 여자들은 채소를 파는 척하며 정순왕후에게 쌀도 주고 반찬도 주고 따뜻한 옷까지도 찔러 넣어줬어. 이게 바로 청계천 영도교 근처에 있었다는 금남의 채소시장의 유래야. 500년 전 조선의 여인들이 보여준 그 끈끈한 의리 정말 대단하지 않니?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 10월에 그 비극적인 소식이 날아든 거야. 단종의 죽음. 그녀가 그토록 기다리던 남편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다는 소식. 그 순간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멈췄어. 염색하던 손도 벨트를 돌리던 발도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린 채 그녀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을 거야.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그 깊은 절망. 전하, 어찌하여 약속을 어기십니까? 어찌하여 저만 두고 혼자 가십니까? 그녀는 영월을 향해 뛰어가고 싶었어. 맨발로라도 달려가서 차갑게 식은 남편의 시신을 끌어안고 싶었어. 하지만 갈 수 없었어. 그녀는 갇힌 몸이었고 간다고 해도 삼족을 멸하겠다는 세조의 서슬퍼런 협박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으니까.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였어. 우는 것. 매일 아침 동이 트면
그리고 매일 저녁 해가 질 때면 그녀는 동대문 밖 산봉우리에 올랐어. 험한 산길을 집신에 신고, 아니 때로는 맨발로 기어올랐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려도 멈추지 않았어. 정상에 올라서면 동쪽, 바로 영월이 있는 방향이 보였거든. 그녀는 그곳에 서서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통곡했어. 전하, 들리십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디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녀의 울음소리는 산에 타고 내려와 마을 전체를 울렸어. 짐승의 울부짖음 같기도 하고 귀신의 곡소리 같기도 한 그 처절한 소리에 마을 사람들도 하던 일에 멈추고 눈시울을 붉혔어. 여인들은 함께 땅을 치며 울었지.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저리도 모질게 구시는가. 그 봉우리가 바로 동망봉이야. 동쪽을 바라보며 울었다는 봉우리. 지금도 그곳에 가면 바람소리가 마치 여인의 울음소리처럼 들린다고 해. 64년, 말로 하니 짧지. 그 긴 세월 동안 그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곳에 올랐어. 봄에는 진달래가 피는 것을 보며 울었고 겨울에는 하얀 눈을 맞으며 울었어. 그 눈물이 모여 강이 되었다면 한강이 넘쳤을지도 몰라.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지. 피해자인 정순왕후는 피눈물을 흘리며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가해자인 세조는 왕좌에 앉아 천하를 호령하고 있었잖아. 세상은 정말 불공평해 보였어. 하지만 역사는, 그리고 하늘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인과응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 세조의 삶을 한번 들여다볼까? 겉으로 보기엔 화려한 왕이었지만 그의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어. 먼저 그를 괴롭힌 건 악몽이었어. 밤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지. 눈만 감으면 죽은 형수님, 그러니까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가 나타나는 거야. 꿈속의 현덕왕후는 피를 흘리며 세조를 노려봤어. 내 이놈, 내 아들을 죽이고도 네가 무사할 줄 아느냐. 내 뱉는 침이나 받아라. 그러고는 세조의 얼굴에 퇴 하고 침을 뱉었대. 세조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지. 그 악몽이 시작된 후 세조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겼어. 온몸에 종기가 나기 시작한 거야. 처음엔 작은 표루지 같았는데 점점 커지더니 고름이 줄줄 흐르는 흉측한 피부병이 되었어. 가려워서 미칠 것 같고 긁으면 피와 고름이 범벅이 되어 옷이 눌어붙을 정도였대.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자식의 죽음이었어. 세조가 그토록 아끼던 맏아들 의경세자가 20살의 나이로 요절했어. 멀쩡하던 아들이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린 거야. 사람들은 또 수근거렸어. 단종의 저지다. 조카를 죽이더니 제 아들을 앞세우는구나. 말년의 세조는 불교에 완전히 매달렸어.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왕이 불교에 빠진다는 건 신하들의 반발을 사는 일이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 간경도감을 설치해서 불경을 번역하고 원각사라는 큰 절을 지었어. 왜 그랬을까? 무서웠던 거야. 죽어서 갈 지옥이, 자신이 죽인 원혼들이 두려웠던 거지. 부처님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용서를 빌고 싶었던 거야. 1468년, 단종을 죽인 지 11년 만에 세조도 결국 세상을 떠났어. 세조가 죽었다는 소식이 정업원에도 전해졌어. 정순왕후는 그 소식을 듣고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통쾌했을까? 꼴 좋다라고 비웃었을까? 아니, 내 생각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동망봉을 바라봤을 거야. 전하, 들으셨습니까? 그자가 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하가 돌아오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수는 했지만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어. 세조가 죽고 나서도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어. 세조의 아들 예종이 왕이 되었어. 하지만 그도 1년 만에 요절했지. 그 다음엔 손자 성종이 왕이 되어 25년을 다스렸어. 그 다음엔 증손자 연산군이 왕이 되어 온갖 폭정을 저지르다 쫓겨났어. 그리고 또 다른 증손자 중종이 왕위에 올랐지. 정순왕후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어. 동대문 밖 낡은 초가집에서 흰머리가 늘어가고 주름이 깊어가는 동안
궁궐의 주인은 5번이나 바뀌었어. 그녀는 살아있는 역사책이나 다름없었지. 어쩌면 그것이 그녀의 복수였는지도 몰라. 나는 죽지 않는다. 내 놈들이 다 죽어 없어지는 꼴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들의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세월은 그녀의 머리를 하얗게 물들이고 허리를 굽게 만들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흐리게 하지 못했어. 82세가 된 어느 날 그녀는 직감했어.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1521년 중종 16년이었어.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 누웠어. 평생을 함께 해온 늙은 시녀가 그녀의 손을 잡았지. 마마, 조금만 더 기운을 내세요. 정순왕후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 아니다. 이제 되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어. 전하께서 목이 빠지게 기다리실 텐데. 그녀의 눈앞에 64년 전 그날의 영도교가 아른거렸어. 젊고 아름다웠던 단종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고 있었지. 부인, 이제 왔소. 많이 힘들었지? 이제 갑시다. 우리 집으로. 그녀는 마지막 숨을 내쉬며 그 손을 잡았을 거야. 64년 만에 재회, 지옥 같았던 이승의 삶을 끝내고 비로소 그녀는 자유를 찾았어. 그녀가 죽자 조정에서는 난리가 났어. 이분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가. 왕비였지만 패비가 되었고 노비 신분이었지만 왕족의 어른이었잖아. 논란 끝에 대군 부인의 격식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했어. 그녀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에 묻혔어. 그런데 참 슬픈 건 죽어서도 남편 곁으로 가지 못했다는 거야. 단종의 무덤은 강원도 영월 장릉에 있잖아. 수백 리 길이나 떨어져 있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전설이 나와. 정순왕후의 무덤 사릉에 심어진 소나무들이 이상하게 자라더라는 거야. 보통 나무는 해를 향해 자라거나 위로 곧게 자라잖아. 그런데 이 무덤 뒤의 소나무들은 하나같이 동쪽으로 고개를 숙이고 자라고 있어. 동쪽이 어디라고? 바로 단종이 잠들어 있는 영월 방향이야. 죽어서도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나무에까지 전해진 걸까? 나무들도 차마 그녀의 사랑을 외면하지 못해 함께 절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세조는 정순왕후의 모든 것을 빼앗았다고 생각했을 거야. 왕비 자리, 가족, 재물, 명예 다 뺏었지. 하지만 세조가 간과한 게 있어. 세조는 그녀에게서 사랑과 기억은 빼앗지 못했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숨을 끊어놓지 못했지. 정순왕후는 그 모진 목숨을 이어가며 역사의 증인이 되었어. 그녀가 살아있음으로 해서 단종의 억울함은 잊히지 않았고 세조의 비정함은 더욱 부각되었어. 그녀는 칼을 들지 않았지만 침묵과 생존으로 가장 강력한 싸움을 한 거야. 그녀가 죽고 나서도 한참의 세월이 흘렀어. 177년 뒤인 1698년 숙종 임금 때가 되어서야 단종은 다시 왕으로 복위되었어. 노산군이라는 딱지를 떼고 단종이라는 묘호를 받게 된 거지. 그리고 정순왕후도 다시 왕비의 자리를 되찾았어. 그녀의 무담은 사릉이라는 이름을 받았어. 그리워할 사자를 쓴 능. 평생을 그리움 속에 살다 간 그녀에게 이보다 더 어울리는 이름이 있을까?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누가 이긴 걸까? 왕좌를 차지하고 권력을 누렸지만 평생 악몽과 병마에 시달리다 죽어간 세조일까? 아니면 모든 것을 잃고 밑바닥으로 떨어졌지만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 사랑을 지킨 정순왕후일까? 정순왕후 송씨.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시련이 닥쳤을 때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어둠 속에서 너는 무엇을 붙잡고 살 것이냐? 그녀는 웅변하지 않았어. 그저 묵묵히 하루를 견뎌냈을 뿐이야.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견디고 그렇게 64년의 세월을 쌓아 올렸어. 그 끈질긴 생명력, 그 단단한 마음, 그것이 바로 그녀가 우리에게 보여준 기적이야. 혹시 지금 너무 힘드니? 세상이 너만 미워하는 것 같고 억울하고 포기하고 싶니? 그렇다면 동대문 밖 매일 아침 산에 올라 통곡하던 500년 전의 그 여인을 생각해보렴. 그녀도 버텼어. 그 지옥 같은 시간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버텼어. 그러니 너도 할 수 있어.
버티는 것, 살아남는 것, 그것이 때로는 가장 위대한 복수이고 가장 찬란한 승리가 되기도 한단다. 바람이 차다, 옷깃 여미고 가렴. 그리고 가끔은, 아주 가끔은 동쪽 하늘을 보며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렴. 그녀가 외롭지 않게 말이야.